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갈등과 혐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갈등과 혐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갈등과 혐오라는 느낌이 어디서 나온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중매체와 혐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나이가 3,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대중매체가 다루는 주제랑 톤이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을 느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전 대중매체에 비해서 2010년대 이후 대중매체는 갈등, 분열, 혐오와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버라이티 쇼 등등의 대중매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봅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미국 대중매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대중매체의 특징을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대중음악은 혐오와 분열을 굉장히 세련되게 이야기합니다. 갈등, 분열, 혐오를 트렌디하게 풀어냄으로써 한국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 부분 무의식을 바꾸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너네랑 달라. 내가 최고야. 나는 나만 소중해. 이 구역에 미친 는 나야. 너네는 내 밑으로 꿇어라. 거지 같은 세상을 뒤집자. 이런 주제가 K-팝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과격한 내용의 노래가 여자 아이돌에게서 굉장히 많이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한국 대중가요에 비교하면 최근 10년 사이 대중음악은 사랑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를 대하는 방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랑 소중히 간직하자 이런 느낌의 노래가 많았다면 2010년 이후에는 썸 타는 게 달달하다 아니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역시 다루는 갈등과 그 방식이 굉장히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 남녀 간의 차별과 갈등, 그리고 외모 차별과 같은 특정 차별 및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혹자는 드라마 자체가 이야기고 이야기는 갈등이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갈등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폭력과 복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큽니다. 복수는 갈등을 봉합시키지 않고 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갈등과 분노 그리고 혐오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개인적인 복수에 치우칩니다.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올바로 나아가게 하려는 생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올바르게 나아가는 데 기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만큼 멍청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 뒤에 한국 사람들의 결혼과 외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된 뒤에 한국 사람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뒤에 한국 사람들의 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뒤에 한국 사람들의 사회 갈등과 분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리남이나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뒤에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남녀 불문하고 외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생긴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그 캐릭터를 일체화시켜서 하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잘생긴 사람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에는 삶을 냉소적으로 희화화하거나 고통스럽게 묘사하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재밌을 수도 있고 이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결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를 키우는 것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의 힘든 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출연자들이 겪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밀도 있게 이야기해 나가고 이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극복 후기에 대한 내용은 끝부분에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방송이 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미디어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부분만 보거나 시간이 날 때 TV를 틀어서 그 프로그램을 잠깐 시청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버라이어티쇼 시청자들에게는 갈등과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경향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즉 20-30년 전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한국인의 근본 정서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인의 근원 정서가 한에서 혐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혐오의 사전적인 뜻은 싫어하고 미워함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특정 불만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담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의 대중문화를 비교해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특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혐오와 분열에 대한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랩 음악이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합과 공동체를 위한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에 대해 대중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노래에 대해 많은 조명을 합니다. 켄드릭 라마는 래퍼지만 혐오와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자신의 랩을 만들고 부릅니다. 대중은 켄드릭 라마의 노래를 좋아해 줌으로써 이 래퍼를 지지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래미와 같은 상을 줌으로써 켄드릭 라마가 가진 랩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집단에 맞는 인디 음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K-POP 혹은 대형 미디어가 주도하는 음악을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음악가를 지지함으로써 음악 시장에서 주어진 음악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키워나가는 능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역시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혐오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가장 핵심 주제는 가족, 상생, 공동체, 그리고 정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갈등, 분열, 혐오 이러한 감정을 다루더라도 관용, 통합, 사랑, 희망과 같은 결론을 내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당이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악당의 행위를 막기 위해 악당과 싸웁니다. 이들에게 악당에게 복수를 하거나 악당을 죽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영화를 보면 클리셰로 나오는 장면이 주인공이 악당을 용서하지만 악당이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주인공을 공격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자신이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생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복수, 분노, 좌절, 그리고 허망함과 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버라이어티 쇼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장인 쇼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예능의 다른 점은 미국 예능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하나의 변하지 않은 결과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예능에서는 갈등 상황 자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중을 조종하는 미디어 회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미디어 회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미디어 회사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청자가 몰리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매체의 컨텐츠는 그 사회의 소비자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지 결정하는 것은 대중매체가 아닙니다. 바로 대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에 열광해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더 매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만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만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를 찾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조금은 틀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대중들이 컨텐츠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자라고 말한 것이 대중매체가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앞의 예시에서도 봤듯이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금까지 끼쳐왔습니다. 대중들과 미디어 회사에서도 이러한 힘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상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쌍방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기관에 대해 대중매체가 조명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